이제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벌써. 이제 기본 강의, 내용 강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기출 플러스 문제풀이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죠? 내가 뭔 강의를 했습니까? 그거하고 유기화학을 했죠. 그죠? 유기화학 특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요거 이제 최종 정리 강의입니다. 최종 정리 강의는 지금부터 4번 만에 끝냅니다. 4회를 끝내는데, 알다시피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은 4회면 충분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되니까 문제들 같은 거 풀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정리는 그렇게 우리가 안 걸려요. 그런데 화학은 알다시피 내용을 알면은 바로 문제가 풀린다 이런 과목이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게. 얘와 얘를 별개로 노는 과목이죠. 그런 관계로 내용 정리를 갖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느냐? 안 되죠. 내용 정리를 뭘 알아야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용 정리를 여기서 딱 끝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꼭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용을 거꾸로 되짚어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알았죠? 문제 푸실 때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자, 문제가 안 풀리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나 이거 못 푼다. 큰일 났다. 하면서 좌절감을 자꾸 느끼죠. 물론 좌절감이 들어오는데 그때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은 내 허점을 시험 전에 미리 발견하였음에 기쁘다. 알았죠? 시험장에서 허점 발견하는 사람이 세고 셌잖아요. 그게 세고 센데 시험 전에 못 푸는 문제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 항상 첫 번째 강조하는 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래서 시험 전에 미리 발견하였음에 기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못 푸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를 통해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문제 풀 때,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 때, 자, 못 푸는 문제가 나왔다. 여기서 이제 공부 방향성이 왜 문제입니다. 공부 방향성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는 그 문제의 해설을 읽어버립니다. 이건 이제 안 그러지는 거죠. 그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시험장에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가 다 그렇고요. 시중에 돌고 있는 모든 문제집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 정도 걸릴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올바른 공부는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랬을 때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본다 이렇게 거죠. 내용을 갖다가 다시 되짚어 보는 집자가 피읍이냐 비읍이냐. 되짚는다 했을 때 집자가 뭐야? 알아서 해석하세요. 나는 화학 선생이지 국어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되짚어 본다. 이렇게. 이게 올바른 마인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자꾸 되짚어 보다 보면은 응용력이 자라게 되죠. 응용력이 자라면서 내용에서 혼동되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응용력이 자라면은 제가 볼 때 6 내지 7문제는 항상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응용력이 조금 더 있는 친구는 8개, 9개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점을 자꾸 노리지 마시고요. 만점을 노리면 어떤 경향성이 생기느냐면요. 모르는 거 하나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 골 때리는 거, 신기한 거 하나에 자꾸 집착하게 되니까 공부 방향성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은 그냥 운이 좋으면 맞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고요. 그냥 8개, 9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번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쭉 짚어드릴 거예요. 여기서 너무 쉬운 건 뺍니다. 너무 쉬워갖고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 말이 안 되고요. 필요한 내용을 한번 제가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 서브노트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이해가 다 되면은 됐는데 이거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요 서브노트를
차분히 읽어나가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가 제가 몇 번 만에 강의를 끝내드리냐면은 3시간 반짜리를 4번이니까 14시간이죠. 14시간, 14시간 만에 제가 끝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10시간 안짝에, 10시간 내에 한번 쫙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0시간 안짝에 내용을 딱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딱 임하셔서 문제가 안 풀리면은 거꾸로 내용을 되짚어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숙달을 하다 보면요 실력이 점점점 자라나서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간 자신감이 쓸 겁니다. 그 자신감이 섰을 때 시험장 들어가서 알고 있는 대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시험장 들어가서도 또 중요하지요. 아는 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에 있는 것만 그대로 푸는 겁니다. 거기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장에서 갑자기 평상시에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막 떠올랐다?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알고 있는 대로만 문제를 푼다. 그러려면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리된 내용에 내가 아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그 오픈 카톡방에서 막 띵똥띵똥 하면서 자꾸 글들이 올라오는데 참 보면은 공부 방향성들 너무나 잘못들 잡고 있죠. 완전 산으로 가고 있는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 훈계 드리자니 너무 훈계할 게 많고 가만히 있자니 보기에 안타깝고 참 그래서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부 방향성들 잘못 잡아가지고 산으로 가는 그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이 화학책, 이게 전체 내용이거든요. 전체 내용에서 제가 변리사에서는 여기서 상당히 많이 빼드렸죠. 그러니까 왜 미트리트보다 조금 문제 수준이 조금 낮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점검해 보고 한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내용 갑니다.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에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문제는 지금 현재 금속입니다. 금속끼리 비교할 때 얘기해요. 자, 요거 뒤에 뭐하고 추가시켜야 되느냐면요. 뒤에 가면은 이온 결합성 물질에 이온 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과 요거랑 비교해야 돼요. 이온 결합성 물질의 MPBP 뒤에 서브노트의 뒤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가면요. 공유 결합성 물질의 MPBP와 또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속일 땐 이렇게 하고 이온 결합성 물질일 땐 이렇게 하고 공유 결합성 물질일 땐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속끼리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하세요 하면은 바로 요 원리야. 그리고 이온 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 자, 뒤에 거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온 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은 삐졌어. 이제 10월이지? 괜찮아. 10월이잖아. 아직은 더워. 좀 이따가 개 추워지는 그 순간 시험이 바로 내일 모레가 되죠. 그때 가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온 결합성 물질은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만 전해량이 클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공유 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렇죠. 분자 간의 힘이죠.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 크다, 진기압 작다, 끓는 점 높다, 기화열 크다, 표면 장력 크다, 임계온도 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내용이 머릿속에 팍팍팍팍 지나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비교적으로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럴 때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어떻게 비교하니? 바로 두 가지 측면이죠.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두 번째 거리가 작을수록이죠. 자유전자 많고 거리 작으면 거기에 줄만 딱 쳐놓으면 돼요. 굳이 다 적지 말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것만 쭉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자, 금속이 녹는 점 끓는 점과 비교할 때 이온 결합성 물질, 공유 결합성 물질을 같이 봐야 한다.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공부가 되어야 돼. 그리고 금속끼리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하니?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이다. 여기서 거리는 당연히 금속의 원자반지름이고요. 이건 원자반지름이고 자유전자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형원소와 전이원소가 있죠. 전형원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1족, 2족 금속들 말하는 겁니다. 1족, 2족, 13족 이런 금속들은 전형원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들은요, 전형원소들은 얘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죠. 원자과 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이고요. 전이원소에서는 홀전자죠. 홀전자 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금속의 녹는점 끓는점을 서로 간에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다?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두 번째 원리는 거리가 작을수록. 자유전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전형원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많을수록, 전이원소는 홀전자가 많을수록.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거 되겠습니까? 리튬, 소디움, 포타시움 중에 자, 금속 맞죠? 리튬도 금속, 소디움도 금속, 포타시움도 금속 맞죠?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 보라. 자, 얘들은 1족 금속, 1족 금속, 1족 금속이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수죠. 첫 번째, 원자과 전자 수는 하나니까 원자과 전자 수는 똑같죠. 두 번째는 원자과 전자 수가 똑같으니까 딱 넘어가면 두 번째는 거리죠. 거리가 작은 거, 반지름이 작은 놈은 리튬이 제일 작죠.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시움이니까 바로 이런 순서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예를 들면 거기에 쓰이는 것처럼 알루미늄, 마그네슘, 소디움. 자, 얘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 보자. 자, 첫 번째. 자, 딱 따져주는 거죠. 자유전자부터 보라. 자유전자 보니까 자유전자는 전형원소죠. 원자과 전자죠. 원자과 전자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죠? 3개, 2개, 하나니까 끝났죠. 뭐, 그죠? 원자과 전자 수가 많으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딱딱 비교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자, 전이원소들이죠. 전이원소인데, 자, 홀전자 몇 개입니까? 크롬의 홀전자. 24번 크롬 4S1, 3D5 하고 튀어나와야 되겠죠. 홀전자 6개입니까? 홀전자 제일 많습니다. 홀전자가 제일 많으니까 홀전자가 제일 많은 크롬이 제일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이것만 바나디움이죠. 이것만 20장의 전이원소 파트에서 제가 다뤄드렸던 겁니다. 네. 뒤에 가서 왔다 갔다 뒤져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지금에 와서 지금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기죽을 건 없고요. 그래서 크롬족이 가장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크롬족이 홀전자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5주기는 몰리브덴, 6주기 원소는 텅스텐이 가장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놈이죠. 배이화학 파트에서도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녹는 점,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놈은 어떤 놈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홀전자가 없으면 되겠죠. 홀전자가 없는 거. 자, 4주기 전이 원소 중에서 홀전자가 없는 놈 누굽니까? 30번 아연일걸요. 4S2, 3D10이니까. 저기요. 4S2, 3D10 그러니까 뭐가? 뭐 이러고 있으면 저기요. 괜찮아. 10월이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런 것이 튀어나오지 않으면요.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으면은 제일 문제점이 배이왁에서 결정장 갈라짐 이거 갖다가 판단이 안 되죠.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숙달 연습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놔야지만 나중에 CFT 결정장 이론에서요. 그때 T2G, EG 스플리팅에서 전자 몇 개, FE 가용유는 전자 몇 개, FE 가용유는 전자 몇 개, 6개, D6 이렇게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아하, 스트롱 필드 리간드 로우 스피니까 반자기성, 위크 필드 리간드 하이 스피니까 상자기성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탁탁탁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연습하지 않고서 자꾸 이상한 문제에 집착하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들 당연한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 하는지는 알죠. 뭔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전달을 아는데 그걸 그렇게 튀어나오도록 연습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엉뚱한 이상한 문제 하나 갖다 놓고선 막 집착하고 시간 보내고 하니까 산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바로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홀전자가 제일 많은 거 맞습니까? 홀전자가 제일 많으니까 크롬족이 가장 녹는적 그룹이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홀전자 수가 많으면 자유전자가 많은 거라며. 그러면 녹는적 그룹이 높다며. 그러면 홀전자 수가 제일 많은 건 크롬족일 것 아니야. 근데 이것만 예외적으로 바나디움이고 몰리브덴 텅스텐은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홀전자가 제일 작은 놈이 누굽니까 하면은 4s2 3D 테닌 아연 아니겠습니까? 30번 아연. 그러면 아연죠. 카드뮴과 수은이거든요. 그래서 수은이 요게 MPBP가 가장 낮은 금속이죠. 제일 낮죠. 홀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죠. 25도씨면 이미 녹았어요. 금속은 다 고체 아닙니까? 금속의 액체가 어디 있어? 유일하게 있잖아요. 수은이라는 거죠. 왜? 얘는 상온에서 제일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액체 성질을 보인다. 단독으로 시험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왜 필요하느냐? 이게 단독으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적은 없지만 왜 필요하느냐? 나중에 CFT 결정장 이론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이 팍팍팍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요. 하나라도 내용이라도 이런 내용이 헷갈림이 없이 깔끔하게 딱 정리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금속 어떻게 비교하라고요?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자유전자 개수는 어떻게 비교하라고요? 전형 원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쓰고 전위 금속들, D나 F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전위 금속들은 홀전자 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되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비교되는 거 당연히 이해되세요? 요거 금속의 녹는 점 이렇게 비교되는 거 당연히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크롬족은 가장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을 것이고 아연족은 녹는 점 끓는 점이 가장 낮을 것이다 라고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걸 공부할 때는 여기서 이거로다가 끝내지 마시고 이온 결정은 어떻게 비교하고 공결합성 물질은 어떻게 비교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싹 비교하는 거죠. 제일 높은 게 누굽니까? 자연계 존재하는 화합물 중에 가장 녹는점급이 높은 놈이 누구예요? 원자 결정입니다. 다이아몬드예요. 서브노트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나도 안 했어. 괜찮아. 그러니까 온 거야. 원자 결정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원자 결정 다음에 그 다음에 이온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가 공결합성 물질인 겁니다. 선생님 그럼 금속은 어딘가요? 금속은 이온 결정보다 높은 놈도 있고 낮은 놈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위치라고 딱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건 뭐니? 제일 높은 거 원자 결정.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겁니다. 누구? 다이아몬드. 두 번째 이온 결정. 세 번째 공유 결정. 공유 결합성 물질. 이런 식으로 녹는 점 끓는 점 얘기는 이 정도로다가 마무리를 딱 지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 갑니다. 할로겐 원소의 반응성입니다. F2CL2BR2I2에서의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커지고 있지요. F2CL2BR2I2의 반응성이 F2가 가장 큽니다.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되죠. F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F는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럴 때 반응성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반응성은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이죠.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F2란 놈은 가장 음이온이 잘 되려고 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음이온이 가장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반응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가 써 있나요? 자, F2란 놈이 있다. 두 개의 Cl 음이온이 있다. 자, 이 정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 개의 F 음이온 되고 Cl2가 되는. 이런 정반응과 역반응 중 어느 방향성이 자발적으로 일어날까요?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요. 어느 방향성이 자발적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죠. 내가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크다며. 얘가 음이온이 되는 것보다 얘가 음이온이 잘 된다며. 그러니까 음이온이 잘 되는 놈이 음이온 되는 방향이 자발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정반응은 얘가 음이온 되는 거고 역반응은 얘가 음이온 되는 거니까 정반응, 요 정반응이 자발적 반응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을 보면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2CL2Br2I2의 반응성은 음이 되는 경향성. 자, 누가 크다? F2가 가장 크다. F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라고 외워주면 되겠죠. 이때 기본적인 원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커요? 이거거든요. 전자를 받아서 두 개의 F를 만들 때. 이때 환원될 때 값이죠. 그래서 표준 환원전이 값이야. 2.87 전기화학 뒷부분 19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표준 환원전이 값이 가장 큰 값이거든요. 표준 환원전이가 가장 큰 값이다. 이가 가장 큰 값입니다. 이가 가장 큰 값이다. 이거 내용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 처음부터까지 쫙. 그리고 지금 뒤적뒤적하지 말고 잘 듣기만 해. 지금 뒤적뒤적한다고 머릿속에 안 와다. 응? 그러니까 잘 들어 그냥. 잘 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의 코멘트만 적어놓고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지침이 되겠구나라고 느끼라고요. 알겠습니까? 지금 뒤적뒤적 해봐야 소용없어. 못 찾아 어디 있는지도. 찾다가 끝나 수업. 알겠지? 그래죠. 이게 표준화는 전이값이 가장 큰 값이거든요. 가장 크다는 것은 E0가 가장 크다는 것은 델타 G0는 당연히 마이너스 NF2거든요. 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값이 뭐가 되죠? 지금 가장 큰 플러스 값입니다. 그러면 얘는 가장 큰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델타 G가 마이너스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자발이라고 부르는 거. 자발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자발? 델타 H가 마이너스다. 뭐라고 부르는 거죠? 발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까먹었어. 괜찮아. 10월이야. 괜찮아. 델타 G가 마이너스면 자발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E0 값이 표준환원전 값이 플러스 값이면 델타 G는 마이너스 값이고 델타 G가 마이너스니까 자발적이죠. 그러면 F타는 놈은 환원이 자발이죠. 이건 환원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F타는 놈은 환원이 자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원이 자발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환원이 자발이네. 나는 환원이 잘 되네. 남을 잘 산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산화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자, 거기에 코멘트가 약간은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코멘트를 보고선 이런 내용들이 전기화학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다다다다닥 연결되어야 하는 것. 그게 화학의 실력인 것입니다. 자, 요거 내용 금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요. 자, 또 넘어가 줄게요. 세 번째. 산화물에 관한 얘기죠.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물입니다. 산화물이라는 것은요, 산소와 결합된 물질이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산화물은. 그래서 금속의 산화물은, 자, 여기 적혀 있네요. 이온성이며 염기성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이다. 당연히 예를 들면은 Na2O 한번 보시겠습니까? Na2O라는 것은 두 개의 Na 양이온 플러스 O, E가 음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난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뭐라 부르느냐? 이온 결합성 물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산화물은, 금속이 산소와 결합된 물질은 이온 결합성 물질이다 이 소리죠. 그리고 당연히 이놈이 물에 녹으면 반응식을 완결짓지 못해도 느낌상으로 뭐 NaOH 이런 느낌 오는 거 맞죠? 그죠? 뭔가 NaOH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NaOH는 알다시피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인 거 맞죠? 그러니까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이다. 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금속성 증가 순서는 자, 암기해 주세요. 좌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주기율 편성에서 좌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합니다.
주기율표성에서 좌로 갈수록, 자, 한번 좀 암기해 주시겠어요? 주기율표성에서 좌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 증가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좌로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 증가 이렇게 외우는 거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요. 한번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K2O, Na2O, MgO. 세 산화물이 주어졌다. 얘들이 물에 녹였을 때 염기성을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논리적으로 가보십시다. 자, 이렇게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면서요.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 금속성이 증가하면 이온성도 증가되고 염기성도 증가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자. 금속의 산화물은 지금 산화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금속의 산화물 갖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친구는 선생님 좌로 갈수록 염기성이 커지는 거래. 다른 데다가 이 내용을 다 적용시키면 다 짬뽕 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산화물 갖고 얘기하는 중이야. 즉 산소와 결합된 물질 갖고 얘기하는 중이라고요. 그 중에서도 금속하고 산소하고 결부된 물질 갖고 얘기하는 중이야. 걔들은 자, 정리하자면 이거죠. 이온성이며 염기성이다. 그러면 이온성이 증가하면, 금속성이 증가하면 이온성 증가, 염기성 증가겠죠. 근데 금속성 증가 순서는 좌로 아래로 갈수록이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수록 점점 금속성이 증가되니까 이렇게 갈수록 염기성도 증가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NA보다는 K는 밑에 있고 NA보다 마그네슘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염기성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순서를, 염기성도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엔 또 비금속의 산화물을 갑니다. 여기 보면 비금속의 산화물은 공유성이며 산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있네요. 공유성이며 산성이다. 예를 들면 SO3 같은 놈입니다. SO3 분자 모양은 중심 원자 SA 혼성오비탈은 바르베르티에 내가 줘야 돼요. 책에 있는 거는 평면삼각형 sp2 혼성오비탈 각도 120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런 것은 바로 공개력성 물질, 이거 이런 물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내용상에서 걸리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잘 이해 암기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막 헷갈리고 막 짬뽕 나면서 자꾸 이상한 문제 풀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게 되면 공부를 신나게 다 해놓고선 2개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억울하죠? 한 글자도 안 보고 들어가면 몇 개 맞아? 2개 맞습니다. 왜? 내려 긁을 거 아니야. 걸리는 시간은? 30초 걸립니다.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데 뭘. 근데 공부를 다 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몇 개월씩 했어. 그런데도 산으로 가는 공부를 하면 2개 맞아요. 세상 억울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민법, 특허법 이런 걸 했으면 1-2개는 더 맞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에서 헷갈리는 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SO3 같은 놈. 비금속의 산화물이죠. 비금속의 산화물은 알다시피 공결합성 물질 아니야. 공유결합성 물질이잖아. 그 다음에 이놈이 물에 들어가서 녹으면 이거 H2SO4 황산되거든요. 황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놈이 물에 녹으면 황산이 된다. 그러니까 공결합성 물질이며 산성 물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금속이 산소와 붙어 있는 물질은 공유성이며 산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금속성은 좌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며. 그럼 비금속성은 어떻게 증가할까요? 비금속성은 어떻게 증가하겠습니까? 오른쪽 갈수록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놈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비금속성이 증가되니까 공유성 증가, 산성 증가죠. 그죠? 그러면 자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SO3라는 물질하고 Cl2O7이라는 물질 중에 자 산화물 맞나요? 일단 산화물 맞습니까? S가 O랑 붙었으니까 비금속의 산화물이고 CL이 O랑 붙었으니까 비금속의 산화물이죠.
둘 중에 산성이 큰 놈을 찾아라 라고 말하면 그러면 비교할 수 있잖아. SO보다 CL이 더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놈이 좀 더 산성이 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적은 거, 외운 거, 이 정도만 하는 거지 또 모든 화합물 다 갖다 놓고선 그러면 CO2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갖고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과감하게 암기하여라. 1페이지 끝난 겁니다. 1페이지 끝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동원동원 동부피의 동수다. 그래서 영도시 1기압 20.4리터 속에 1몰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보가드로 법칙 뭐 여기상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몰이라는 것이 뭐죠? 개수죠. 개수니까 얘는 뭐죠?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얘가 1몰이죠, 뭐. 얘가 1몰이다. 몰이란 개념은 개수입니다.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는 숫자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2몰은 2 곱하기 이만큼, 3몰은 3 곱하기 이만큼이 있다. 고체액체기체를 불문합니다. 몰은요, 원자일 땐 원자량, 분자일 땐 분자량, 이역이성 물질처럼 화합물일 때는 화학식량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H2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말하면 H2 질량이 얼마예요? 2g입니다. 그래서 2g인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H2의 질량은 2g이다. 이게 분자잖아, 분자. 이게 H2라는 놈이 분자 아니겠습니까? H2라는 놈의 분자니까 얘의 질량은 분자의 질량이니까 분자량인 겁니다. 분자량인 것이에요. 그러면 수소 H2라고 부르는 놈의 분자량은 2g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몇 개의 질량이 2g인가요? 이런 얘기잖아. 몇 개의 질량이 2g인가? 한 개의 질량이 어떻게 2g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수소 분자가 한 개가 H2라는 놈의 한 개가 어떻게 2g이야? 그러니까 얘는 2g의 질량은 1몰의 질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이 2g이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묶였을 때 그때의 질량은 2g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소의 분자량은 2g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2g을 나타내 주는 놈입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수소 분자 한 개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말하면 비례식으로 한 개일 때는 몇 g인데요? 라는 값을 비례식으로 계산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은 원자일 때는 원자량이고 분자일 때는 분자량이고 이연결합성 물질일 때는 화학식량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간단하게 1몰의 질량은 우리는 몰 질량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주는 겁니다. 자, 수소 분자 4g이다. 몇 몰입니까? 수소 분자 4g이다. 몇 몰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2몰입니다. 1몰의 질량이 2g이야. 그러면 4g이면 2몰의 질량 아니야. 그러면 얘는 몇 몰입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2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수소 분자 4g의 질량은 2몰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 이걸 식으로 가봅시다. 4g 현재 질량 weight W입니다. weight W라고 말하는 거 맞죠? 얘는 몰은 몰수니까 number 숫자 n입니다. 몰은 n number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W를 n으로 바꾸는 방법은 얘를 갖다 4g을 2몰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냐? 여기다가 나누기 2에서 알아냈죠. 나누기 2에서 알아냈지 않습니까? 2가 뭐예요? 1몰의 질량 아니겠습니까? 분자량이 아니겠습니까? 분자량은 몰레큘러 웨이트 그래서 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m분의 w는 m이다라는 식으로 써먹을 수 있겠군요. 이거죠. 그죠? 그러면 몰수를 구하고 싶다.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식에서 이런 거 쓰잖아. P, 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많이 쓰잖아. 그때 요 몰수가 뭐니? 요건 이렇게 쓰는 거잖아. P, V는 분자량분의 WRT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몰수는 결국은 현재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값이 몰수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몇 그램 하고 나오면은 몇 몰이니 하고 준 거하고 똑같죠. 분자량만 알려주면. 그죠? 문제에서 몇 그램, A란 기체 몇 그램, B란 기체 몇 그램을 어떤 통 속에 어떻게 넣었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러면 그 A의 분자량은 얼마, B의 분자량은 얼마인 것만 알면 몇 몰을 넣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몰수를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PVNT라고 부르는 식에서부터 얘 알게 되는 거고 온도 알게 되면 만약에 V 주면 P 하는 거고 P 주면 V 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기체 파트에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예, 나머지는 뭐 크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을 갖다 밀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STP에서는 0도씨 1기압이죠. 0도씨 1기압에서는 STP에서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0도씨 1기압 STP에서는 20.4리터가 1몰이래.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 STP일 때 1몰의 부피가 20.4리터란다.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밀도란 것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STP에서 0도씨 1기압인 상태에서는 그때의 부피가 만약에 22.4리터라면 22.4리터라면 그때 해당되는 질량은 누구여야 되냐? 분자일 땐 분자량이어야 되겠죠. 1몰의 질량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분자량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때 부피가 22.4리터라면 그때 질량은 분자량일 거다. 그럼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22.4로다가 계산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음은 어떤 기체의 0도씨 1기압 STP에서의 밀도는 얼마큼이다. 뭘 준 거하고 똑같아? 분자량 준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22.4만 곱해버리면 분자량이라니까. 그러니까 분자량을 순진무구하게 딱 안 줘. 화학이 그렇게 웃기게 안 나와. 이 물질의 분자량은 2g/몰이에요. 이렇게 안 줘. 이렇게 안 주고 어떤 미지의 기체는 STP에서 밀도가 얼마이다. 이렇게 줘. 그리고 STP에서 밀도가 얼마이다라고 주는 것을 주면은 바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22.4리터거든요. 그러면 그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이, 이런 기본적인 식들이 머릿속에서 기본으로다가 튀어나와 줘야지만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요 정보는 요걸 준 거고 요 정보는 요걸 준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나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화학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고요.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요. 예, 자, 넘길게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한계 반응물, 한계 반응물이죠. 넘겨주세요. 뭐 이런 걸 설명을 합니까? 지금에 와서 뭐 한계 반응물 같은 거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우습습니다. 자, 4장 수용에서 반응돼 산화수 부여로 가보도록 하지요. 막 넘어가네요. 그죠? 벌써 강의 시작한 지 30분 만에 1장, 2장, 3장을 끝난 겁니다. 그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어. 여기서 더 다룰 게 없어. 다만 서브노트에 되게 많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봐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 말 그대로 선생님이 정리해 준 이것만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만 보는 게 다가 아니면 꼭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산화수 부여로 갑니다. 산화수 부여. 자, 나눠준 프린트로는 3페이지에 있군요. 산화수 부여 한번 해보시죠. 자, 단체나 중성은 산화수가 얼마죠? 제로죠. 이온은 산화수가 이온이죠. 자, 원칙적인 겁니다. 중성은 제로다. 단체나 중성은 제로다. 이온은 이온이다. 원칙적인 산화수부터 한번 해봅니다. 수소는 얼마입니까? 원칙적인 산화수가? 플러스 1입니다. 산소는 원칙적인 산화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2입니다. 1족 금속은 산화수가 얼마죠? 플러스 1입니다. 2족 금속은 산화수가 얼마죠? 플러스 2입니다. 17족
비활성 기초조건 산화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산화수다. 그러면 자, 중성은 0, 이온은 이온, 수소는 1, 산소는 마이너스 2, 1쪽은 1, 2쪽은 2, 17쪽은 마이너스 1.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건 기초적인 원칙으로 잡고 이 원칙을 알았으니까 예외만 튀어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머릿속에 기본 베이스로 딱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NO3 음이온이다. 그때 N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산화수는 분자의 산화수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원자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O3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이온에서 N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N의 산화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X를 놓자. 그러면 자 여기서 산화수에 따질 때는 전기음수도 문제거든요. N하고 O 중에 누가 전기음수가 큽니까? O가 큽니다. O가 전기음수가 크니까 전자를 O가 땡기죠. 그러면 O가 전자를 땡기는 상황이면 O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니까 오, 원칙적인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 놈이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O라는 놈은 마이너스 2짜리가 3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전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값은 플러스 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입니다. 라고선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죠? 자, N3 음이온에서 N의 산화수는 뭡니까? 어떤 친구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요. 웃기고 있네. N3 음이온은 전체 하나의 이온이야. 산화수는 원자의 산화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N이라고 부르는 원자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야.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X로 놓으라 이거야. 그 놈이 몇 놈이 있어? 3놈이 있어. 근데 전체 전하가 얼마를 가져? 마이너스 1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N 원자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산화수는 분수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말해줄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산화수 따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Na2Cl27이다. 이건 따지는 거 연습 한번 해보는 거죠. Na2Cl27에서 자, 중심이 되는 놈 딱 봅니다. 일족 금속은 플러스 1이라며. 그 다음에 그 놈이 두 놈이 있다며. Cr 산화수가 모르겠어. 근데 두 놈이 있다며.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가 기본이라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로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X값은 플러스 6이구나 라고서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산화수를 따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암기하면 일단은 원칙적인 건 거의 잡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것들은 지금부터 싸그리 다 암기하는 겁니다. 싹 다. 원칙적인 것은 이렇게 다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것은 지금부터 싸그리 암기하여서 걸렸다 하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이 파트에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옥하방에서 글들 올라올 거 보니까 참 나름대로 소설들 쓰고들 있네. 진짜 갑갑해갖고 답을 달까 말까 갈등 때리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안 따지는 건가요? 예외가 너무 많아갖고. 예외가 뭐가 많아? 생각보다 안 많아. 생각보다 안 많으니까 그 예외적인 걸 외우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이걸 외우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부터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다. 중성은 0, 이온은 자, 제대니까 양이온에서 아연의 산화수는 플러스 2입니다. 이온은 이온이니까. 아연의 산화수는 플러스 2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2짜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온은 이온이다 이거야. 그죠? 수소 얼마? 외워. 수소 얼마?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1쪽? 1. 2쪽? 2. 17쪽? 마이너스 1.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그러면 이거 나머지 대부분 거의 한 8, 90%는 기본으로 다 풀려. 기본으로 산화수를 다 따질 수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는 거고요. 아니, 예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건 지금부터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외우면 끝나는 거야. 자, 수소는 원래가 얼마라고요, 원칙이?
플러스 1이야.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수소의 산화수는 예외가 딱 하나 뭐가 있느냐? 금속과 결합된 수소. 그러니까 수소의 산화수 예외 딱 하나입니다. 금속과 결합된 수소. 수소의 산화수는 예외가 뭐라고요? 딱 하나? 금속과 결합된 수소. 이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냐면 NA는 일적 금속 맞습니까? 일적 금속은 산화수가 얼마?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얼마를 가져야 돼? 마이너스 1을 가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이거잖아. Na 양염 플러스 H 음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말하면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원칙은 얼마인데? 플러스 1이거든요. 원칙은 수소는 플러스 1인데 금속하고 붙어있는 수소는 마이너스 1의 예외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소를 봤을 때 대부분 99.999%는 플러스 1이고 금속하고 결합된 수소만 마이너스 1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소를 산화수가 얼마냐라는 걸 물었을 때 금속하고 붙어있느냐 아니냐만 따지면 끝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학생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 지금 잘 집중하고 있지? 그래 잘 새겨 들어요. 잘 새겨 들어서 집에 가서 빠른 시간 내에 타닥 정리될 수 있는 걸 바란다 이거예요. MgH2 자 수소의 산화수 얼마? 장난쳐? 막 그러시면 뭐야? 금속이야 금속 아니야? 금속이에요. 산화수 플러스 2짜리입니다. 2족은 2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수가 얼마를 가져야 돼? 마이너스 1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과 결합된 수소일 땐 마이너스 1이다. 예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산소의 산화수는 이건 지우고요 이제. 산소의 산화수는 예외가 많아요. 자, H2O 한번 가봅니다. 자,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요? 플러스 1이에요. 왜? 금속과 결합된 수소가 아니잖아. 산소가 금속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짜리야 그냥. 근데 얘는 두 놈 있어. 그럼 얘는 산화수가 얼마 가져야 돼? 마이너스 2를 가져야 그래야 전체 전화가 제로가 돼. 그죠? 그러면 이때 산소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인 원칙적인 화합물이란 말이에요. H2O는. H2는 원칙적인 화합물이라고요. 그러면 자 이런 화합물도 있다는 거죠. H2O2. 어떤 친구는 누가 예외인 걸 어떻게 알아요? 수소의 산화수는 뭐만 예외라고요? 금속과 결합된 수소만이 예외라니까. 그러면 이 수소는 금속과 결합됐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산화수가 얼마여야 돼? 플러스 1이라니까. 플러스 1이라니까. 왜? 금속과 결합된 수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이잖아. 근데 그놈이 몇 놈이 있는 거야? 두 놈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의 산화수가 뭔지 모르겠잖아. 근데 두 놈 있잖아. 전체 전화는 제로잖아. 그러니까 얘의 산화수는 얼마가 있습니까? 산소 산화수는 얘는 산화수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원칙은 마이너스 2여야 하는데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놈은 산소의 산화수의 예외가 되겠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페록사이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과산화물 같은 놈은 산소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외적인 거, 자, 거기 보면 또 예외가 있네요. KO2 한번 보자, 이거. K2O. K52죠. K2O는 정상적인 화합물이고. KO2 같은 화합물을 보자. 자, 따지는 것도 따지는 거. 자, 기본이 이거야. 요건 예외가 있어, 없어?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예외가 있어, 없어? 있어. 어떤 수소일 때만 예외야. 금속과 결합된 수소일 때만 예외야. 그 외에는 예외가 없어요. 수소의 산화수는. 산소의 산화수는 예외가 너무너무 많아. 그걸 지금부터 따져나가는 중이고요. 1족은 플러스 1, 2족은 플러스 2라는 것은 요건 예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1족은 1, 2족은 2라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가보자. KO2라고 부르는 화합물은 K는 1족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산화수가 얼마 가져야 돼?
예, 산화수 얼마 가져야 돼? 산화수 얼마 해야 돼? 뿌라! 예외가 없어! 1족은 1, 2족은 2라는 건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얘의 산화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산화수가 얼마인가요? 나는 궁금한데요. 두 놈인데요. 그리고 전체 전화가 0인데요. 그러면 X값은 나왔잖아요.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산소 산화수 예외는 과산화물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금속인데 이런 산화물일 때는 산소 산화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도 있네. 이런 놈 갖다 그러면 슈퍼옥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슈퍼옥사이드라고 부르는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예외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라는 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기본을 못 외우니 헷갈리지. 이거를 외워주면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지금 방금 설명했다. 그냥 죽자 그냥 확 그냥. 예외 있어 없어? 방금 얘기했어. 금속과 결합된 수소만이 예외야. 그 외엔 다 원칙이야. 얘는 예외가 없어 있어 없어? 1족 2족은 예외 없어 예외 없어. 이건 항상 1이고 항상 2야. 산소에서는 예외가 있어 없어? 개 많아. 슈퍼옥사이드, 페록사이드 같은 놈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이제 할 수 있을 거잖아. 자, 미지 화합물 한번 해볼게요. BaO2. 자, 갑니다. 바륨은 이족 금속이에요. 선생님, 그걸 이족 금속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기율표 보면 알아. 선생님, 주기율표를 못 외우고 있는데요. 누가 외우네? 그걸 외우는 사람이 어디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지. 바륨은 이족 금속입니다. 자, 산화수 얼마? 플러스 2. 예외 있어 없어? 없다니까. 바륨은 이족 금속이야. 플러스 2야. 이족 금속이니까 예외가 없어요.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얘 산화수가 궁금합니까? 궁금합니까? 두 놈입니까? 전체적인 전화가 얼마 돼요? 0이 됩니까?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누굽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인 과산화물이겠네요. BaO2도. 그지? 이렇게 판단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인 건 먼저 딱 외워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판단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용수도가 중요하고요. 자, 또 예외가 또 있죠. OF2. OF2라는 화합물도 존재합니다. 여기 있어 OF2라는 화합물. 예외가 있다. OF2. 여기서 따질 때는 자, OF 전기 음성도 누가 커? F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F가 전자를 땡기거든. F가 전자를 땡기니까 F의 산화수가 얼마 가져야 돼? 마이너스 1이거든요. 17쪽은 마이너스 1. 17쪽은 마이너스 1이니까 F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근데 그놈이 두 놈이 있습니다. 얘의 산화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전화는 0이 될 겁니다. X값은 얼마 같겠습니까? 플러스 2가 되는 예외가 존재하겠네요. 그러니까 OF2 같은 물질에서는 O의 산화수가 플러스 2를 갖는 예외가 되는구나가 되겠죠. 그러면 산소 산화수 예외를 갖다 한번 정리해서 외워주는 겁니다. 자, H2O2나 BaO2 같은 과산화물, KO2 같은 슈퍼옥사이드, 초과산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OF2 같은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F에 붙어있는 물질일 때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는 예외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암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서브노트에 내가 필기를 해드린 거. S2O8 이가 음이온. S2O8 이가 맞죠? S2O8 이가 음이온, SO4 음이온. 그때 산화수 따지는 것. 이거 미트리트 기출 문제였는데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벨리사 시험에. 이거 미트리트 기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푸느냐 하면요. 자, S2O8 이가 음이온이나 SO4 음이온의 그때 산화수를 따질 때, 자, S하고 O 중에 전기수도 큰 놈은 누구? O거든요. 그러니까 O의 산화수가 전자를 땡기니까 마이너스 2 기본으로 딱 잡고 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경우가 많으냐 하면요. 이렇게 풀어요. S2O8 이가 음입니다. 그러면 얘의 산화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놈이 두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S랑 O란 놈은 전기역수도가 크니까
마이너스 2의 산화수거든요. 전자를 땡기니까 원칙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그놈이 8개가 있고 전체 전화가 마이너스 2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값은 얼마 같습니까? 넘기면 얼마야? 7 같죠. 플러스 7. 그러면 s의 산화수는 플러스 7, 5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서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틀렸다는 거죠. S2 5의 이가음이나 S 오프 음이온.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얘의 산화수는 모르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예요. 전체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X값은 플러스 7이에요. 그러니까 S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이다라고 부르는 이런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S는 산소족이거든요. 산소족은요, 최대 산화수가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최대 산화수가 플러스 6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플러스 7이 간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산소족은 최대 산화수가 플러스 6까지밖에 없어. 그런데 플러스 7은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인 거야, 최대 값은. 그러면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니까 여기서의 예외는 산소의 산화수가 예외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냐 그러면 6짜리가 2놈 있고 그 다음에 산소의 산화수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8개 있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x값은 이거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7 맞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얘가 플러스 6이라고요. 얘가 플러스 6이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6, 그 다음에 모르겠다, 그놈이 4놈, 그 다음에 전체가 마이너스 1.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을 갖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산소산화수 예외는 바로 이런 두 가지 화합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리하는 거예요. 산소의 산화수 예외. 자, 정리. 산소의 산화수, 먼저 예외적이고 수소의 산화수 예외. 뭐밖에 없다? 금속과 결합된 수소밖에 없다. 1족, 2족 예외 있다, 없다? 없다. 1족은 1, 2족은 2 예외 없다. 수소는 금속과 결합된 수소만이 예외다. 그때만 마이너스 1이다. 산소의 산화수 예외. 뭐? 과산화물 플러스 마이너스 1, 슈퍼옥사이드 마이너스 2분의 1, 전기 음성도가 나보다 큰 산소보다 큰 F랑 붙어있는 OF2 플러스 2, 두 가지 화합물 마이너스 4분의 7. 이거에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또 선생님 그러면 미지에 무언가가 나왔을 때 산화수 따질 때 어떻게 누구를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내용으로만 다 걸린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가 스스로 고민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수험생이 나오냐면 화합물을 지가 만들어 막 SF100 S의 산화수는 얼마죠? 막 라를 해 라를. 왜 화합물을 스스로 창제하냐고요. 옥하방에서 그런 애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저런 경우는 어떡하죠? 법 공부하는 폐단이죠. 화학을 법제화시키는 거죠. 그죠? 법 공부를 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로 갔다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문과 공부일 때는 사회과학 공부에서는 굉장히 발전적인 공부 방향성을 갖고 있겠지만 자연과학 공부에서는 굉장한 맹점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인 거로 화합물들을 갖다 딱 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내용은 이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잡는 것이죠.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예외가 되게 많구나. 마이너스 1짜리,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플러스 2짜리, 마이너스 4분의 7짜리가 있구나.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짜리는 두 가지 화합물 딱 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화합물 딱 이건 외워주고요.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7조금 마이너스 1의 예외가 또 하나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예외가 있죠. 요거 해당되는 예외 저기 써 있잖아. Cl2. 자, Cl하고 O 중에 전기 음수가 큰 놈이 누구예요? Cl이 커요? 이게 3.0이고 이건 3.5야. 5가 큽니다. 그러니까 5가 전자 땡겨. 그러니까 얘가 뭐니? 기본 마이너스 2야. Cl2O라니까요. Cl2O.
CL하고 O 중에 누가 전기음수도 크니? O가 커요. 그러니까 전자 땡기는 거 O야. 그러니까 O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얘는 산화수가 얼마 가져야 돼? 모르겠니? 그놈이 두 놈이야. 근데 얘가 전체적인 전화가 제로야. 그러면 X값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Cl2O에서는 17쪽인 CL이 플러스 1을 갖는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으로 딱 배워주고 수소산화수 예외, 산소산화수로 휴폭사이드, 페록사이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페록사이드, 휴폭사이드 마이너스 4분의 7의 산화수를 갖는 놈, 그 다음에 OFT처럼 플러스 2의 예외를 갖는 놈, 그 다음에 CL2O처럼 CL의 산화수가 플러스 1짜리인 예외가 있는 놈. 끝! 이게 다야. 화합물 스스로 창제해서 스스로 궁금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산화수를 갖는지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NO에서 N의 산화수 얼마? 푸는 순간 나오잖아. N하고 O다. O 예외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전기흡수도 O가 커. 그때는 뭐다? 마이너스 2다. 기본이다. 그 다음에 N은 뭐 당연히 플러스 2다. 그러니까 N은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산화수 따지는 건 이렇게 따져줄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이걸 암기해 준 다음에 예의적인 화합물은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해서 쫙 암기해 놓고 딱 들어가면 끝. 그래갖고 화합물을 보는 순간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데 스스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습관들 때문에 내지는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또 뭐가 없을까라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공부 방향성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 얘기입니다.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갖다가 풀 때 공부할 때 정확하게 한계를 잘 잡아서 안 헷갈리도록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산화제 환원제로 갑니다. 산화제. 여기 써 있네요.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자기는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인 겁니다. 그러면 강한 산화제라는 것은 어떤 놈입니까? 자, 두 가지 측면으로 가야죠. 강한 산화제. 두 가지 측면을 머릿속에 딱 정리해서 외워야 합니다. 기체 상태에서는 자, 강한 산화제는 전자 친화도가 큰 놈입니다. 기체 상태에서는 전자 친화도가 큰 거 이렇게 써 있습니까? 기체 상태는 전자 친화도가 큰 거. 자, 전자 친하다. 자, 얘기죠. 중성 기체 원자 1몰인데 전자가 들어옵니다. 전자와 친한 거죠. 전자 친하다는 얘기는 전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산화 과정이야, 환원 과정이야? 착한 어린이, 전자가 들어오는 걸 산화 과정이라고 그래, 환원 과정이라고 그래. 환원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전자와 친하다. 내가 전자와 결합을 잘한다. 내가 환원이 잘 된다. 남을 잘 산화시킨다. 강한 산화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는 이때는 반드시 상태가 기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얘가 기체 상태에 전자가 들어와서 음이온 될 때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전자 친화도거든요. 이 값이 클 때 이것도 상태는 기체 상태. 기체일 때 강한 산화제 전자 친화도가 큰 놈. 그러면 전자 친화도 값 쭈르륵 제시해 주고선 강한 산화제는 하면은 그 값이 제일 큰 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갑시다. Cl 기체와 F 기체 중에서 누가 강력한 산화제입니까? 알고 있는 지식 아니야? 누가 강한 산화제죠? 좋아요. Cl이 강한 산화제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Cl이 F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전자 친화도는 Cl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l은 F보다 더 강력한 산화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개념이 뭐냐? S와 O 중에 강력한 산화제는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둘 중에 강한 산화제는 S입니다. 전자 친화도는 S가 O보다 크거든요. 예외적인 화합물, 이것도 순서를 갖다 막 다 외우고 있는 얘라 이게. 도레벨이. 공부 새내리게. 그래서 엉뚱한 지식은 무지하게 배양을 해. 시험장 가서 한 개도 못 써먹어. 그리고 써먹는 게 기본적인 것도 못 써먹어. 자,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강한 산화제, 전자 친화도가 큰 놈.
CL하고 F 중에서는 CL이다. O와 S 중에서는 S다. 까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까먹지 않을 수 있겠어요? 꼭 기억해 놓아야 될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CL하고 F 중에서는 CL2가 아닙니다. CL 원자, F 원자 말하는 거야. S2, O2가 아니야. S 원자, O 원자. 에서 강한 산화제는 전자 친화도가 큰 CL과 S입니다. 둘 중에 비교하면 얘가 크고 둘 중에 비교하면 얘가 크다는 거죠. 머릿속에 꼭 기억해서 암기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 상황인 겁니다. 자, 악화 상태일 때는 강한 산화제. 자, 조금 전에 방금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표준하는 전위 값이 큰 놈 맞죠? 아까 이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F2가 전자를 받아서 두 개의 F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얘가 아쿠아일 때입니다. 얘가 아쿠아일 때. 물에 녹은 상태를 아쿠아 수용액되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값이 얼마라고 아까 내가 그랬냐면 2.87V라고 그랬죠? 이 값이 자연계에서 제일 큰 값이거든요. 제일 큰 값이기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잖아. 큰 값이기 때문에 델타 G0가 마이너스거든요. 자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G0가 마이너스다. 자발적이다. 얘는 F2라는 놈은 환원이 잘 된다. 환원이 잘 되니까 강한 뭐다? 산화제다. 그래서 아쿠아 상태일 때는 표준하는 전위값이 큰 놈이 강한 산화제다. 여기가 아쿠아일 때입니다. 음이온, 양이온이 아쿠아일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기도 중성도 기체, 음이온, 양이온도 기체인 상태일 때는 기체 상태에서는 전자 친화도 아쿠아, 여기가 음이온들이 아쿠아일 때 말하는 겁니다. 아쿠아. 이럴 때는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에서의 강한 산화제를 따져라. 그러면 뭘 따진다? E0 값이 큰 걸 따지는 겁니다. E0 값이 큰 거. 자, 암기하는 겁니다. 강한 산화제, 기체에서는 뭘 따진다? 문제에서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를 순서를 비교하라. 그러면 뭘 따져? 전자 친화도 값이 큰 거 찾으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온, 아쿠아, 음이온들이 아쿠아, 수용액 상태에서 그때 강한 산화제는 누구다? E0 값, 표준 환원전위 값이 큰 놈을 따지면 됩니다. 자, 여기 적혀 있습니까? 아쿠아 상태에서는 표준 환원전위 값이 큰 것이 강한 산화제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해가 됐으면 과감하게 외우라고요. 자, 외워봅시다. 강한 산화제 뭐? 기체 상태에서는 전자 친도가 큰 거. CL하고 F 중에 누가 크다고? CL. S하고 O 중에 누가 크다고? S. 오케이. 그 다음에 음이온이 아쿠아, 수유의 상태에서는 E0 값이 큰 거. 그러면 E0 값을 갖다 데이터를 주르륵 제시해 주고선 강한 산화제를 찾아라. 그러면 제일 큰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일 값이 큰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계에서 제일 큰 것이 F2거든요. 얘는 환원될 때 플러스 2087V에서 제일 큰 값이거든요. 표준환원전위 데이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산화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F2란 놈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한 환원제는 역시 두 가지 측면으로 가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기체 상태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거. 이온 에너지가 작은 거. 기체 상태에서는 기체일 때입니다. 기체일 때는 기체 상태에서만 따져라. 그러면 이온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 강한 환원제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에요. 자기가 산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산화가 잘 되면 남을 잘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강한 산화제인 겁니다. 그러면 자, 개념으로 갑시다. 기체 상태에서 이온 에너지다. 중성기체 원자 1몰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때 양이온이 될 때, 그때 전자를 내보낼 때 얼만큼이나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이게 이온 에너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성기체 원자 1몰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양이온이 될 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됩니까? 그러면 자, 이런 얘기죠.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전자가 잘 나간다는 얘기는 이게 이 에너지가 작은 거잖아. 이 값이 작은 에너지만 때려줬더니 전자가 튀어나갔다.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갔다. 양이온이 잘 된다.
산화수가 증가되는 거죠. 전자가 나가는 것을 산화라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전자를 내보낼 수 있다. 산화가 잘 된다. 강한 환원제다.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가 작은 것은 강한 환원제다. 상태는 뭐에서? 기체에서.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장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참 가슴 아프죠. 자, 아쿠아일 때는 이제로 값이 작은 놈일 때 누가? 금속입니다. 이제로가 작을 때 금속이 강한 환원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개념이 뭐냐면요. 요거 잠깐 지워도 되겠습니까? 요거 저쪽 지워도 되겠죠? 요거 다시 설명 안 한다. 끝. 요거 다시 설명 안 해. 혹은 여기 다른 표현으로는 같은 게 이온화 경향이 큰 겁니다. 자, 요게 개념이 뭐냐면요. 자, 이거거든요. 자, 리튬 양이온은 이게 이온일 땐 아쿠아일 때 얘기입니다. 이온일 땐 아쿠아야. 전자를 받아서 리튬으로 속출될 때, 이렇게 속출될 때, 이때 이제로 값이 마이너스 3.04V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값이거든요. 리튬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될 때, 그때 마이너스 3.04V로서 제일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작은 값을 갖는 거예요. 마이너스 3.04가 제일 작은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 반응을 역으로 보내면요. 이렇게 쓰겠죠. 리튬 솔리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로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돼요? 3.04V 부호만 바뀌는 거죠. 이걸 역으로 쓰면 부호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튬 양이온 아쿠아가 될 때, 전자가 튀어나갈 때 이제로 값이 3.04V로서 굉장히 큰 값을 갖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보시죠. 델타 G가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면 말로 해보면 뭐가 되겠죠? 자발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리튬은 전자가 나가는 산화가 자발이다. 이거죠. 그죠? 리튬은 전자가 튀어나가는 산화가 자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산화제는 리튬 양이온이 산화제야? 리튬이 산화제야? 리튬은 산화가 자발이야. 그러면 리튬 산화가 자발이니까 내가 산화가 잘 되는 거야. 남을 잘 환원시켜주는 물질인 거야. 그러면 리튬 양이온이 산화제입니까? 리튬이 산화제입니까? 리튬이 산화제인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 산화가 자발이야. 리튬은 잘 생각해봐요. 리튬은 산화가 자발이야. 그러면 내가 산화가 자발이니까 남을 잘 환원시켜주는 물질이야. 누가? 리튬이, 금속이. 오케이? 그래서 표준환원을 잘할 때 금속이 강한 환원제라고. 얘가 환원제가 아니라 얘가 환원제라고. 얘가 리튬 양이온이 환원제라고. 미안합니다. 리튬 솔리드가 환원제라고. 리튬 양이온이 환원제가 아니라 리튬 금속이 강한 환원제라고요. 그래서 표준 환원제 값이 작을 때 금속이 강한 환원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아셨습니까? 미트리트에서 이거 하나 또 썼습니다. 다음 중 표 주르륵 제시해주고 기체 상태에서 강한 환원제의 순서를 보시오. 그럼 뭘 따지는 거야? 이온 에너지가 작은 놈부터 찾아주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변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리 시험에서는 미트리트 한 번 나온 관계로 변리사 시험에서는 한 번쯤 언젠가는 한 번은 걸립니다. 언젠가는 걸립니다. 이해 잘 됐습니까? 학생. 이해 잘 됐어? 확실해? 한번 해볼까? 자, 왜 해볼까 할까? 얼굴이 왜 빨개져? 왜? 자, 한번 해보자. 자! 강한 산화제 기체 상태에서는 전자 탄소가 큰 거. 표준하는 전이값이 아쿠아에서는 큰 거. 그래, 헷갈리지 말아야 돼. 강한 환원제. 기체 상태에서는 이온 에너지가 작은 거. 오케이? 표준하는 전이값이
작을 때 금속이 강한 환원제인 겁니다. 그거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는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요. 안 헷갈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이런 거 진짜 철저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표로다가 쫙 제시해 주고요. 표로다가 쫙 주고 다음 중 강한 산화제의 순서는 강한 환원제의 순서는 그때 뭘 따지냐? 기체 상태에서 물었으면 전자친화도나 이온화제를 따져주는 거고요. 이온이 악화 상태일 때는 표준 환원전이 값을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쭉 제시해주고 강한 산화제의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강한 환원제의 순서로 나열하십시오. 하는 문제는 향후 10년 내에 나옵니다. 잘 이해됐어요? 진짜 잘 이해됐어? 학생 잘 이해됐어? 학생도 잘 이해됐어? 너도? 진짜로? 안 나옵니다. 내년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게 있어야 나오거든요. 확실하게 딱 이해됐으면 내년에 안 나와요. 후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안 나오면 후년에 나온다고 강조할 것이고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강조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미트리트에서 이것도 없고요. 변호사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내기가 너무 좋거든요. 데이터만 딱 주고서 문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꼭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정리 잘 하십시오. 반응식 완결은요, 산화수법 반쪽 반응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요, 예시를 갖다가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서브노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 산화수법 한번 해보죠. 반응식 완결 방법이, 이 반응식 완결 방법이 변리사에서 제일 많이 출제됐거든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이게 59회 때도 떴었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요거는 그 적정과 더불어 한 번은 더 뜰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꼭 필요성이 있어요. 21페이지 보면 산성용액에서 요거 반응식 완결 어떻게 짓습니까? MnO4 음이온, Br 음이온, Mn이가양이온, Br2. 요 반응식을 산성용액에서 완결 지어보라라는 겁니다. 2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산화수법에 의해서 가는 거죠. 산화되고 환원되는 화학종을 먼저 찾는 겁니다. 산화수를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Mn의 산수 얼마? 예, 딱 보는 순간 플러스 7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산수는 마이너스 2거든요. 전체전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Br의 산수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왜? 이온은 이온이니까. 여기서 Mn은 얼마죠? 산화수가? 플러스 2입니다. Mn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이온은 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Mn의 산화수는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Br2에서 Br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중성은 0이거든요. 그러니까 Br은 산화수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Mn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환원된 거고요. 산화수가 감소되었으니까. 또 Br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산화수가 증가되었으니까 산화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하죠? 원자수 맞추죠. 원자수 맞춥니다. 원자수는요, Mn은 하나, 여기도 Mn은 하나. 여기는 Br은 하나인데 여기는 Br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 개의 Br을 해준다. 이게 원자수 맞추는 거예요. 이거에 원자수 맞추는 거예요. Mn은 하나, Br은 여긴 두 개, 여기도 두 개. 이래야지만 원자수가 딱 맞잖아요. 두 번째, 산화수 맞추죠. 산화수 맞추는 건 요령으로 알려드렸죠. Mn은 플러스 7이 플러스 2로다가 5감소됩니다. Br은 마이너스 1이 0으로다가 1 증가되는데 그 놈이 몇 놈이 있냐? 두 놈이 있잖아. 그 놈이 두 놈이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2 증가 이렇게 돼요. 2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해버려라. 그래서 Br이 있는 거는 다 5를 곱해버리고 Mn이 있는 건 다 2를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한번 써보면 얘는 2를 곱하고 여기다가 5를 곱하니까 10개가 되겠죠. 여기다가는 2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5를 곱합니다. 라고 쓰는 게 이게 산화수를 맞춰주는 거죠.
원자수는 산화되는 화학종, 지금 제가 설명하느냐고 시간이 걸린 거고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눈 감고도 바로바로 할 정도로 숙달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꼭 해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산소 맞추고 수소 맞추죠. 산소는 물로 맞추고 수소는 수소 이온을 맞추죠. 자, 여기서 산소가 몇 개입니까? 8개 있습니다. 오른쪽은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8개 물 해야지만 산소가 딱 맞죠. 그죠? 8개 물 해주면 산소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른쪽에 수소가 몇 개입니까? 28, 26, 16개 잤습니까? 16개인데 여긴 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16개의 수소 이온 해주면 딱 반응식이 완결된 거지요. 산소 조건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식을 완결 지어준 거라고요. 아셨죠? 이걸 엄청나게 광속으로 하도록 연습하여라. 그 밑에 있는 건 염기성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서브노트 22페이지에 염기성 용기에서 반쪽 반응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쪽 반응 방법. 반쪽 반응 방법보다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에이지가 없어. 이거 없어. 그래. 좋아. 고마워. 센스 있어. 자, 얘를 갖다 반응식을 반쪽 방법, 염기성 용기에서 맞춰봐라. 염기성 용기에서 맞춰봐라. 자, 먼저 산화되고 환원되는 확정을 찾죠. 산화 이렇게 쓸게요. 옥시데이션. A. 산화. 환원. 자, 산화는 누가 누구로 산화되고 있나요? 산화수 봅니다. 자, 얘는 산화수가 얼마? 0. Ag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Ag라는 놈은 0에서 플러스 1로다가 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랑 만나서? 얘랑 만나서잖아. 그러니까 Ag라는 놈은 CN 음이랑 만나서 Ag, CN2란 놈으로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환원되는 놈은 당연히 O2겠죠. 뭐. 그러니까 O2란 놈이 이렇게 아직은 여기는 안보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쪽 반응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자수 맞춥니다. 자, 여기서는 AG 하나 됐습니다. 여기서 CN이 하나인데 CN이 2개니까 맞춰주죠. AG는 2개의 CN 음이온. AG, CN2 음이온 이렇게 되겠죠. 뭐 산소는 나중에 물로다 맞추니까 일단 잠깐 놔둡시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산소수소 한번 맞춰보죠. 여기다가 산소수까지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게 산소수가 관여를 안 하니까 됐죠. 자, 여기서는 산소는 물로, 수소는 수소이온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까? 2개의 H2O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산소 2개, 산소 2개 되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은, 왼쪽은 4개의 수소이온 하면 산소수소까지 다 맞춰준 거죠. 그죠? 자, 마지막은 이제 전자 맞춥니다. AG, 2개의 CN 음이온, AG, CN2 음이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전자 맞춰봅니다. 전자 맞추는 걸 이거 갖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지요. 전하 얼마? 전하. 중성원자입니다. 0이죠. CN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왼쪽은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가 두 놈 있으니까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러니까 여긴 전하가 얼마니? 마이너스 2다 이렇게만 하잖아. 얘는 AgCN2 음이온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전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자 한 개가 되어야지만 양쪽 전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딱 만들어가죠. 그죠? 이런 걸 연습하셔야 합니다. 시험장 가서 연습 당황한다고요. 자, 여기서 맞춰볼게요. O2 플러스 4개의 수소이온, 2개의 H2O. 자, 전하 한번 봅니다. 전하. 산소니까 O2니까 전하 없죠? 플러스 1짜리가 4개니까 플러스 4죠. 플러스 4죠. 여기 산화수가 얼마예요? 여기는 없죠. 전하가 없죠. 전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지만 전하가 양쪽이 딱 맞아 들어갑니까? 왼쪽은 플러스 4, 오른쪽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4개의 전자가 해줘야지만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0으로다가 딱 바뀌면서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개의 전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는 전자 1개 나갔다. 여기는 전자 4개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해야지만 곱하기 4해야지만 양쪽의 전하의 개수가 딱 맞으면서 소거되겠죠. 그죠?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쭉 써보라는 거죠. 쭉 써보니까 이제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제 4개의 H 플러스 8개의 CN 음이온 플러스 O2 플러스 수소이온 쭉 쓴 겁니다. 제가 4개의 AG CN 음이온 플러스 2개 H2 쭉 제가 쓴 겁니다. 2개를 갖다 더한 4배를 준 다음에 쭉 쓴 거예요. 자, 염기성 조건에서 맞춰라 그랬거든요. 염기성 조건이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OH 음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OH 음연은 양쪽에 더해주는 겁니다. 얼마만큼 OH 음연을 더하는 건가요? 힌트 포인트는 여기 있네요. 얘를 없앨 만큼. 그러면 얘는 4개의 OH 음연을 더해 주어야만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도 4개의 OH 더하고 오른쪽에도 4개의 OH 음연을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4개의 수소이온 플러스 4개의 OH면이니까 4개의 물로 바뀌는 거고요. 4개의 물로 바뀌니까 요거 2개의 H2O 되고 요쪽에 있는 거 물 날아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 주르륵 다 쓰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반응식을 완결짓는 겁니다. 반쪽 반응 방법입니다. 몇 번이나 기출되는지 모릅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는. 반쪽 반응 방법, 산성 조건, 염기성 조건, 산화수법, 산소 조건, 염기성 조건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순간에 내가 이건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껴서 빨리 풀어내는 것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연습하면 되는데 이걸 연습을 안 해서 틀리면은 맞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장에서 이런 것 갖다 헷갈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4페이지 상단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5단원으로 바로 넘어가죠. 1, 2, 3, 4장을 한 거야, 지금. 1시간 20분 만에. 잠시 쉬겠습니다.